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아까 일정한 경우를 설명 안 드렸죠? 일정한 경우. 아까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네.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관은 갑부의 권리점이 기타란에 뭘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고 했고요. 부동산이 수기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를. 일정한 경우.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나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요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이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 계약일 때가 아닙니다. 등기원인 증서가, 즉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매매 계약서일 때예요. 매매 계약서.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즉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때만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와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이 됐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이 돼야 돼요. 거래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 또는 유언증서라고 한다면 이거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매매 계약서일 때만 첨부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소유권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다른 등기예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가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겠죠.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이 매매 목록이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빼먹었네요. 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시겠습니다. 이런 건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자를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죠. 권리 능력이라 하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사람만이 권리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권리를 가질 수는 없고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상속인 A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상속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A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어느 시점에 취득합니까? 갑 사망 시, 즉 상속 개시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상속 개시 시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갑 사망 시에 A가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겠죠.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민법 187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등기는 원인이 뭡니까? 갑 사망입니다. 그렇죠. 상속이 원인이에요. 요 등기는.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속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왜요? 상속인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속인 여러 명을 놓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자식놈이 세 놈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셋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상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상속인 ABC에게 전부 다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겠죠? 뭐 자동차 사고나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ABC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는 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불러요. 법이 정한 상속분. 법정 상속분은 똑같이 나눠 갖는 건데요. 여기 배우자도 있겠죠?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 상속분 계산이 조금 귀찮아져요, 제가. 그래서 제가 미리 죽였습니다. 상속분을 미리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는 이미 제가 없앴어요. 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이게 다 자식들이에요. 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게 법정 상속분이에요. 그리고 요 절반을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유류분.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요 절반을 유류분이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보실 거고요. 여하간 법정 상속분은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사망한 시점에 A, B, C는 3분의 1씩 소유권 취득하겠죠.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A, B, C 명의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A, B,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등기 원인은 뭘까요? 상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 명의는 A, B, C가 3분의 1씩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A, B, C 등기 관리자. 등기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그렇죠? 이미 돌아가셨죠?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ABC는 A는 30년 동안의 무직자예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유는 30년 동안에 사시만 준비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네,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몇 년 전을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B는 의사입니다. 자식은 잘 키웠어요. A 빼놓고는. C는 대기업에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A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좀 창피하지만 요 A는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피하지만 내가 제사도 지내야 되고 산소도 관리해야 되니까 요거 내가 가지면 안 되겠느냐. 물론 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문제는 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문제죠. 누굴까요? 네, 여하간 요 A는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나는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는 분명히 누군가 반대할 테니까 후딱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작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를 한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불러요. 상속재산 분할협의. 그래서 이 셋이 모여갖고 그 형이 다 가지라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계약서를 씁니다. 이 계약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쓰겠죠. 30년 동안 공부만 했고 직업도 없고 동생들은 뭐 의사고 대기업 다니고 그래서 형이 갖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쓸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에 A의 이름을 쓸 테고 B 이름을 쓸 테고 C의 이름이 쓰여질 겁니다. 그리고 도장 찍겠죠. 도장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정은 나중에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이걸 제출해야 돼요. 나중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도장이 진짜 ABC 도장인지를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할 필요가 없을까요? 해야 돼요. 그렇죠. A가 B씨의 동의도 없이 지 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 따라서 뭘 첨부해야 될까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인감증명.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출이 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미 등기가 됐죠. 이미 등기가 된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이 협의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급표가 존재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소급이 이루어지냐면 갑 사망 시까지 소급이 됩니다. 갑 사망 시점부터 소급이 돼요. 그러면 갑 사망 시점까지 소급이 된다면 처음부터 누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까? A가.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기록된 겁니까? 잘못 기록된 겁니까? 잘못 기록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왜? 소급표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이 됐다면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고칠 경자와 바로 잡을 정자를 써서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기록이 됐다면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 경정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된다면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등기부는 누구의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A의 이름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습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없어요. 지금 등기부에는 A, B, C, C 전부 다 인원 다 기록이 됐는데 이제는 A만 기록이 되죠. A만 기록되겠죠. 그러면 불이익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B, C, B와 C.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A.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 이건 상속 등기이지만 이건 공동 신청이 돼버립니다. 이건 공동 신청이 돼버려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등기를 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 A, B, C가 모입니다. 우리 할 건 빨리 해놓고 뭔가 제사도 지내고 장례식도 치르자 그래서 협의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협의를 먼저 한다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고 A만 나올 겁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두 가지예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두 가지. 원래는 세 가지 상속 등기가 있는데요. 두 번째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두 가지. 되셨나요? 네. 책에는 뭐 이상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개념만 보실게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해줍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불러요. 갑을 유증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수증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자, 유증자. 수증자는요, 수증자가 보다는 수유자 이렇게 씁니다. 수유자. 그래서 유증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대법원 판례는 요거를 좀 중시해서 증여자라고도 부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증자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법관의 시각에 따라서 요걸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요걸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칭을 정할 때. 그렇죠. 이 유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갑이 가진 재산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포괄유증이라고 부릅니다.
갑의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유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이 지분 형태로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니까 상속인이 따로 있다면 상속인과 이 수유자는 지분 형태로 2분의 1씩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포괄유증은 보통 지분의 형태로 취득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 재산 중에서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특정유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는 특정유증이라고 불러요.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 민법 1078조에서 이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즉 상속과 같다고 봅니다. 상속과 같다고 본다면 이 유증은 법률행위인데요. 유증은 법률행위예요. 단독행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단독행위로 봅니다. 그럼 이 유증은 법률행위인데 상속과 같다라고 본다면 상속과 같으니까 186조가 적용이 될까요? 187조가 적용이 될까요?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즉 상속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187조의 상속처럼 처리합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갑 사망 시점일까요? 아니면 을이 등기를 갖추는 시점일까요? 따라서 갑 사망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될까요? 등기를 갖춰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법무사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유증의 경우는 1078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으로 처리할까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으로 처리할까요? 186조, 187조. 이 규정 때문에 187조처럼 처리했죠. 그러면 이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원칙으로 가야 되겠죠. 원칙은 뭡니까? 유증은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187조가 적용이 될까요? 186조가 적용이 될까요? 186조.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야 됩니까? 등기를 갖춰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7월 달쯤 해야 되는데 워낙 엘리트들이셔서. 이거 되셨습니까? 여하간 이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추는 것이고 186조 이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처분이 아니라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추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등기를 을 명의로 갖추게 될 겁니다. 포괄 유증은 처분하기 위해서,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출 겁니다.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를 갖추는 건 뭐냐면 여기서 유언을 통한 증여라고 했죠. 을 명의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을 명의로 등기를 해주는 것은 갑의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의 유언을 집행해야 되는데 갑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갑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갑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같은 데다가 유언을 집행할 자를 지정합니다. 유언을 집행할 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를 지정 유언 집행자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다 민법의 내용이에요. 지정 유언 집행자. 그런데 지정을 할 새도 없이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돼요.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있다면 상속인은 유언 집행할 수가 없고요. 유언 집행자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명의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을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갑의 유언을 집행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을명의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해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수증자가 수유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무조건 공동 신청입니다. 상속과 달리 처리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유언 집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줄을 칠 겁니다. 그 다음에 300쪽을 보시면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 민법에서 공동 소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럼 하죠. 네. 공동 소유란 뭐냐면 각, 을, 병이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이를 공동소유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할 때 공동소유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공유, 두 번째 합유, 세 번째 총유. 세 가지가 존재해요. 이 개념은요 로마 시대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요거는 로마 사람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할 때 나온 개념이에요.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 이 공유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이 합이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로마 사람들과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게르만 사람들. 게르만 사람들의 촌락 공동체의 공동재산 소유 형태입니다. 뭐 그렇게 무식하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총유는 이거 총유 했습니까 혹시? 이건 단체가 소유하는 겁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관리 능력 없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관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라고 불러요. 총체적으로 소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총체적으로 소유한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필요가 없고 민법에서는 아주 중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유, 합유가 나오는데 공유는 지분으로서 소유하는 겁니다. 합유는 지분으로서 소유합니다. 이거. 이때의 지분을 합유 지분이라고 부르고요. 이때의 지분을 거꾸로 얘기했네. 이 지분을 공유 지분이라고 부르고 이 지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합유 지분으로 부릅니다.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이라고 불러요. 이때 지분으로서 소유하는 것을 공유 합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분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지분이 존재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지분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2학년 분들 합의 지분과 공유 지분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지분으로 소유합니다. 합의일 때는 합의 지분,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 그러면 합의 지분과 공유 지분의 차이점이 뭡니까? 2학년 손 들어보시죠. 2차만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네, 나중에 밝혀지죠. 네. 이 공유 지분은 이 로마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거의 없대요. 개인 개인 수요. 이거 뭐라죠? 개인 그게 굉장히 강하대요. 개성이.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은요.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이게 공유 지분이에요.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공유 지분. 그러면 합의 지분은 뭘까요? 게르만 사람들 단체라는 그 감정이 강하대요. 그래서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이거를 합의 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이게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뭐라고요? 갑을병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공유. 갑을병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합유라고 불러요. 보통 민법 교과서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이 갑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를 공유 지분의 처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유롭게 양도했다면 이 을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지분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 지분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공동의 목적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동의 목적이 깨진다는 얘기는 합의의 본질적 개념과 충돌을 일으켜요. 따라서 합의 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원칙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을과 병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 동의할까요? 공동의 목적이 깨지지 않을 때 동의하겠죠. 그렇다면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지분 처분이 인정이 되니까 요 병은 돈 받고 팔겠죠?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는 안 됐어. 처음부터 없었다. 네, 맞습니다. 지분 이전 등기란 건 불가능합니다.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등기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아예 기록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이 공유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공유, 그 다음에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합의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요. 소유권 이전, 합유, 그 다음에 갑, 을, 병 이렇게만 기록이 됩니다. 지분은 존재하지만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팔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팔 수는 있어요.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서 팔았다면 어떤 등기 해야 되냐면 이때는 갑을 병해서 지분권자가 어떻게 바뀔까요? 갑을 병해서 여기 갑을 병해서 누구로 바뀌는 걸까요? A을 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즉 합유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합유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 그냥 지분만 확인하죠. 네, 지분만 보겠습니다. 아직은 민법 지식이 거의 없으실 테니까. 네. 그래서 합의에 관한 등기, 여기서 출제될 건 정해져 있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네, 합의에 관한 등기는 출제가 됐을 때 득점하실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빼먹었네요. 네. 이런 거 사실은 다 민법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부를 텐데요. 채권행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행위. 그렇죠.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등기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갑부가 되겠죠.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물론 등기원인은 매매가 될 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빼먹었는데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원인과 날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강조를 할 거고요.
1년 후에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도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질 테고 여기도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렇게 등기가 시행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현재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립니다. 무효, 취소, 해제는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의 공통점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으로 다 소급하게 돼요. 그러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실효가 됩니다. 이걸 물권행위의 뭐라고 부릅니까?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 그 물권행위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물권행위도 같이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이를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채권행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유인성이라는 문구는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했죠? 원인관계가 있는 성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같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유인성설, 유인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자성 부정설과 유인성설이 바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186조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있어야지만 물권이 변동이 되죠. 그런데 요게 하나가 실효가 됐다면 물권 변동 상태는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현재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가. 아니,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그런데 이 물권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상태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 넘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권한제의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무권리자, 무권한제의 처분행위.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을 넘길 수 없으니까 병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병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죠.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말소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소시킵니다. 4번, 3번 소유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까? 갑의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까? 좀 보시죠.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됐죠? 을의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을의 명의는 갑의 소유권을 여전히 침해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부적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5번, 2번 소유권 말소 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지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 2건을 해야지만 등기 명의가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100명이 나와 있다면 네, 100번을 말소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대신에 쓰는 게 뭐냐면 요 병의 이름에서 곧장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곧장 해줘버려요. 말소 등기 2건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2개의 등기를 다 말소해야 된다고 했죠.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여기다가 그냥 말소 등기 2개를 하는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 1개를 해버립니다. 소유권 이전 갑. 이렇게. 이거는
갑이 자신의 진정한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가 100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몇 건으로 해결이 돼버립니까? 한 건. 그렇죠? 이를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여기서 출제되는 건 뻔한데요. 첫 번째, 등기의 목적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등기 원인은 뭘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니까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다고 한다면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 아니, 잘못 얘기했네. 무효 취소 해제. 무효. 맞습니까? 그러면 무효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그 많은 것을 등기부에 다 기록할 수 없죠. 그래서 딱 정해놓은 겁니다.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그래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등기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두 번째, 등기원인 날짜는 무효 취소 해제된 날, 무효가 된 날, 무효가 된 날, 무효가 된 날. 너무 많죠? 따라서 등기부에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출제가 돼요. 첫 번째, 등기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두 번째, 등기원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환매건, 환매를 보겠습니다. 환매. 환매도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환매할 때 환자가 무슨 환자일까요? 되돌릴 환자, 다시 환자입니다. 환매는 무슨 뜻일까요? 다시 사는 거, 이를 환매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매 특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환매 특약은 다시 사는 특별한 계약, 이런 뜻이에요. 다시 사는 특별한 계약, 환매 특약. 보통 어느 경우에 하느냐면 갑이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막내딸이 너무 아픕니다. 병원비가 한 10억 정도 든대요. 수술비가. 그러면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팔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다행히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빌리기는 싫고 이거 아파트 네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라고 한다면 사줄 수도 있죠.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달라고 하는데 사줄 수 있죠. 시가대로. 그렇죠. 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또 결혼도 했고 아기들도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돈을 벌어서 다시 살 테니까 나한테 꼭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라면 뭐 이거 어차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뭐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반드시 팔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이 체결된 겁니다. 다시요. 사달라 부탁을 해서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매매계약. 10년 내에 살 테니까 꼭 나한테 팔아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환매 특약.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체결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렇죠. 환매 특약은 갑에게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시킵니다. 환매 특약은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 환매권은 물권일까요? 아닐까요? 물권일까요? 아닐까요? 민법에서 안 하셨습니까? 팔대 물권, 소유권,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채권, 담보권 9개네요. 네. 그것만 물권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 안에 없죠. 네. 이거는
정확하게는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형성권. 형성권으로서 강의의 채권입니다. 강의의 채권이에요. 그럼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환매권은 대단히 강력한 권리인데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니까 대단히 강력한 권리로서 형성권인데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고 싶어요. 즉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지 이 아파트를 못 사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꼭 사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못 사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되겠죠. 공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환매특약에 대해서 등기를 갖춥니다. 이를 환매특약 등기 또는 환매등기라고 부릅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고 아픈 아기도 다 낳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다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친구에게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환매권이 행사가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된 겁니다. 환매가 성립이 돼요. 즉 다시 체결한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체결한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등기할까요? 등기 명의도 찾아와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이 환매권, 환매 등기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돈 빌리는 역할을 했죠. 그렇죠. 돈 빌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매도담보라고 불러요. 매도담보. 네, 이걸 민법에서 매도담보라고 부릅니다. 매도담보. 이게 환매특약이 아니라 재매매예약이라고 한다면 민법에서 이게 환매특약이 아니라 재매매예약이고 재매매예약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매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를 합니다. 환매 특약일 때는 환매 등기를 하고요. 여기 재매매 예약일 때는 가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가등기 할 때를 가등기 담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그러니까 돈 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 빌리는 거. 결국 10억 원 빌린 거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 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만 놓고 볼 때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환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대항력을 취득했죠.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전부 다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가장 기본 골격만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 골격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우리 민법은 매매와 환매 특약을 규율하는 법은 등기법이 아니에요. 민법이에요. 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우리 민법에서 동시에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동시에 체결돼야 돼요.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이건 환매 특약이 아닙니다. 그때 재매매 예약이라고 불러요. 동시에 체결되면 환매 특약,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재매매 예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지겠죠.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환매 특약에 의해서 환매권 발생할 테고 환매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환매 등기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이 두 개의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 등기법은 민법의 보조법률, 민법의 쫄따구 법률이에요. 따라서 민법의 취지는 등기법에서도 관철돼야 되니까
동시에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 번호가 어떨까요? 같겠죠? 맞습니까? 접수 번호가 같다면 순위도 어떨까요? 같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순위가 같다라고 등기부에 표시해야 되겠죠? 순위가 같다는 것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이렇게 표시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그렇다면 여기서 매매와 환매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주된 계약일까요? 매매. 매매만큼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주종입니다. 그렇다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도 실효가 됩니다. 주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실효될까요? 안 됩니다.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죠? 주종을 판단한다면 이게 주가 될 테고 종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각하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각하. 이것이 각하된다면 이거는 각하되지 않습니다. 이걸 주종관계를 판단하는 실익이라고 불러요. 다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순위가 같다고 한다면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한다고 했는데 어느 걸 주등기 할까요? 왜 매매가 나옵니까? 이게 나와야지. 이게 주등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환매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근데 환매권도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산적 권리예요. 돈 받고 팔 수 있겠죠? 그러면 환매권을 다른 자에게 넘기면 그 다른 자는 환매등기, 이전등기 할 겁니다. 맞습니까? 무슨 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게 부기등기인데요. 한 사람 더 나가면 부기의 부기등기를 할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10월달까지 할 거예요. 이거 사실은 10월달에 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7, 8월쯤에 아주 어려운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돼요.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을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왼쪽에 304쪽에 부동산 실질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제도 나와 있죠? 명의 신탁을 얘기하는 것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307쪽을 보시면 신탁에 관한 등기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할까 말까. 네? 개념만 보겠습니다. 개념만. 민법에서도 하실 거예요. 개념만 볼게요. 개념만.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을과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명의신탁계약 또는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불러요. 명의신탁약정 계약. 약정과 계약, 특약, 합의는 다 똑같은 뜻이에요.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 명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명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도 가능해요.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믿을 신자예요. 믿고서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부탁하는 계약, 명의신탁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부릅니다.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자,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명의에 대해서 부탁을 받은 자,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명의가 넘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누구 명의로? 을의 명의로.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까? 누가 그래요? 변동된다고. 소유권 변동은 명의만 넘어갔기 때문에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됩니다.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는 얘기는 대내적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갑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갑은
대내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이 뭐고 대외적 소유권이 뭐냐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즉 당사자 내부에서는 소유권자가 갑이란 뜻입니다. 이게 대내적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대외적 소유권은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대내적 소유권, 소유권이 두 개로 쪼개졌고 하나는 갑이 갖고 있고 하나는 을이 갖게 되는데요. 공시 기능에 혼란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혼란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공시 기능에 혼란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공시 기능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무효화시킵니다. 공시 기능에 혼란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게 무효가 됐다면 이것도 원인이 없는 등기죠. 당연히 무효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인 약정에 의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이유는요, 공시 기능에 혼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습니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외부 선생님이 제가 강의 들을 때 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요. 말씀드렸나? 네. 이걸 한 학기 내내 했다 그랬죠? 한 학기 내내. 정말 짜증이 났는데. 그 다음에 신탁, 법생 신탁도 했습니까? 그럼? 기억 안 나겠죠? 네. 요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갑이 을과 권리를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갑을 신탁자라고 부르고요. 별거 다 했네요. 숫자들한테. 또는 위탁자라고도 부릅니다. 믿고서 부탁하는 자, 부탁을 맡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을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을 부탁하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소유권 자체를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분리가 안 됩니다. 이때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저쪽은 명의만 부탁했죠. 여기는 소유권을 부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권리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는 누굴까요?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농담한 거는 기억하시면서. 네? 믿고서 부탁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를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러요. 이 신탁의 목적도 등기가 돼서 공시가 돼야 됩니다. 이를 신탁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등기를 같이 신청하게 돼요. 예를 든다면, 제가 예를 든 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갑이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걸려서 고민 중인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 가기로. 그러면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부탁한다 그랬죠. 이 아파트를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친구가 월세를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마련해 두면 안심하고 갈 수 있을까요? 뭐 안심은 안 되겠지만 죄책감은 좀 사라지겠죠. 신탁의 목적은 뭡니까? 생활비 마련. 그렇죠. 이때 이 어머니를 수익자라고 얘기합니다. 수익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가 실행이 될 텐데요. 등기는 이렇게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을은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탁 등기는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단독 신청이에요. 을명의. 이게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출제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공동 신청하는 것이고요. 이 신탁 등기는 을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 나중에 좀 더 공부가 진행이 되면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더 덧붙일 게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책에 신탁 등기가 너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틀린 내용도 있고 한데 보시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다시 자료를 나눠 드릴 겁니다. 신탁 등기가. 여기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기록이 될 테고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다만 이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즉 월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공시해야 돼요. 어떻게 공시하느냐면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로서의 소유자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탁 목적이 존재하고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공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반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구질구질한 얘기를 여기다 써야 돼요. 이민을 가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데 홀어머니가 계셔서 걱정이 돼서 친구한테 뭐 부탁을 하고 아파트 넘기고 월세 마련해서 자질구레하게 써야 됩니다. 칸이 너무 좁죠? 따라서 여기다는 신탁이라고만 기록하고 여기에 기록할 내용은 별도의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신탁 원부. 그렇죠? 이 신탁 원부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신탁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번호를 확인해서 등기소에 가서 신탁 원부를 찾아보면 신탁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신탁 원부는 여기 기록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니까 넓게 보면 등기부입니까? 네? 네. 여기에 기록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광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되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개념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웬 한숨? 그래서 사실은 이 신탁 등기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그림 4개만 좀 이해하시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림 4개 정도를 그릴 겁니다. 이런 거 4개.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하나도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318쪽에 이용권에 관한 등기 절차가 있죠. 이용권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권이 나오겠죠. 저당권,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볼 겁니다. 조금만 볼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 겁니다.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공부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A4 용지 한 페이지면 다 해결돼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근데 그 한 페이지 줄여든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민법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하간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종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